근데 이제 방송국이 어디서 찾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디 당에서 찾는가도 당에서 어느 당에서 찾는가도 이제는 좀 시야를 넓혀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래요 지금 잘 계신데. 아주 개인 바람이 개인적인 바람이. 전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제 경험에 의하면 죽도록 일시키고 오히려 돈을 받아가는 조직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네. 우리 사회는. 네. 하나는 종교 단체예요. 보면 뭐 그렇지. 이렇게 봉사 활동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뭐 대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해요. 가서 봉사 활동 하고 헌금은 또 헌금대로 내잖아요. 돈도 내고. 네. 그러니까 그 종교 단체 입장에서는 일 시키고 돈 받고 이런 관계거든요. 또 하나의 조직이 어디냐면 정당이에요. 일은 일대로 다 시키고 또 당비가 됐던 뭐 특별 당비가 됐던 돈은 돈대로 받아. 당분간 좀 멀리 하려고요. 오늘 명태균 씨가 또 페북에 글 올린 거 알고 계시죠? 알아요. 그 상중이라는 그 사진과 함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누가 봐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건데 오늘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걸 올렸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부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당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대단히 열등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자기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겨지는 거를 정말 못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페북에다 올리고 네. 각종 언론에다가 인터뷰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을 취재하면 당사자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많이 거르고 심지어는 뭐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좀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여당 야당의 특성이 좀 다른데 저희는 주로 여당을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당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주업인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어떤 공세를 하려면 그쪽 내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의 특징은 일사불란하고 통제가 잘 돼 있어서 자기네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뭐 편견하고 좀 다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진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더 안 하는 게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치. 이 미친 인간이 이걸 나한테 왜 얘기를 해주지? 뭐 이런 얘기가 가끔 있어요.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조금 더 개별적이고 독립성이 좀 강한 편이고 자기 판단이 이제 활동할 때 좀 강하게 개입하는 데 비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진짜 통제를 잘 당하고 입조심의 어떤 강박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7만 명의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와 관련되어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원 명부를 줄 때 안심번호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실명을 모른 채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익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어떤 꼼수를 부렸느냐 하면은 추정컨대 질문을 했겠죠. 57만 명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8,500명 정도를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되어 있는 분류 코드로 만들어 놓으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1,000명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서울 지역의 지지자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암호화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애초에 선거 캠프에 주라고 하는 안심번호가 여론조사 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된다. 안심번호를 익명화되어 있는 거를 추출해가지고 마치 실명처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명태균 발 태풍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이 태풍에서 지금 보수 쪽의 정치인들 중에 안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명태균 태풍이 훅 훑고 지나가면은 다 쑥대밭이 지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법률적으로는 딱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다.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서로 모두가 다 침묵을 하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사기관 가서 불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빠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독박을 써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그렇지. 가는 게 네. 죄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 발 죄수의 딜레마가 이미 시작이 됐고 관련자들 뭐 윤석열, 김건희, 또 김종인, 이준석, 박완수 뭐 등등등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각각 진실을 섞어가지고 거짓까지 보태다 보니까
진술들이 다 안 맞아요. 우리가 흔히 모략이라고 하면은 상대방 모르게 몰래 하는 음모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고단수는 드러내는 음모가 있어요. 이건 음모가 아니라 양모라 그래. 근데 양모가 성공하는 비결은 상대방의 약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돼. 그래 놓고 나는 이렇게 나갈 거야, 어쩔 거야, 대응해봐. 스스로의 속을 다 내놓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약점을 확실히 잡고 있을 때 통하는 전략이고 그 효과는 실로 놀랍다. 여기서 계속 또 하나의 패턴이 또 하나 출현하는 건 대통령실이 만나긴 만났는데 진실한 소통은 아니었다. 친밀한 만남은 아니었다. 결국은 명태균 씨 말이 먹혀들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상대로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대놓고 협박을 해버리는. 그러면 대통령실이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종호, 김대남 씨와 다른 양모론자의 스타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 대표 그 당시에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정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그 당시는 그 원래 당대표 이런 걸 하면 전국 선거가 되잖아요. 전국 선거가 되면요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에 흔히 말하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내가 표가 몇 표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분들 오면 다 만나야 되고 그분들을 저희가 내칠 수 있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렇으면은 뭐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알게 됐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 명태균 씨에게 과연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대표가 지금 그런 거를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게 성립이 되려면요. 그 당시의 선거가 그렇게 조직이 가능한 그런 선거였어야 돼요. 근데 이 대표가 선거할 당시가 어땠냐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선거하던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표도 그분한테 빚을 지고 싶어도 큰 빚을 질 수가 없어요.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도 쓰기 시작했다는 게 이번 주부터 상당히 변화된 양상인데 지난주까지 모든 의제는 유튜브로부터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야지 레거시 언론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달라요. 이번 주부터는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가. 오히려 경쟁이 붙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국감이 시작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니까 이제는 기존 언론도 거의 기사를 받으려는 투다. 맞아요. 요게 이제 이번 주에 변화된 상황인데 이건 정권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거기 오죽하면 KBS까지 씁니까, 그래? KBS도 쓰고요. KBS도 쓰고 있어요. 네. 절대 쓸 수 없는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이 신호의 의미를 용산이 아느냐는 거예요. 무대가 이제 당대표 되고 당대표 될 때 되고 나서 이재명 당시에 문재인 후보랑 여론조사 했을 때 6개월 동안 1등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붙었는데. 근데 왜 대선 출마를 안 했어요? 예? 그 참고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야. 그거 좀 제가 반성합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 성남시정 시절 때부터 내가 오버 키웠어. 아 그래요? 예. 저 모르시는구나. 무대 당대표 만든 게 다 저잖아요. 제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에 네. 당선됐을 때 제가 민주당의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만들고 초대 회장을 이재명 대표로 제가 추대를 합니다. 만들어서 초대 회장으로 초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최고위원회에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불러가지고 정책 발표도 시키고 제가 그런 일들을 했죠.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만들었어요. 당시에 공보팀장하면서. 아 지금 이름 다 이렇게 바꾸시려고 장태균 씨? 국민의힘에게도 그리고 이 정권에게도 이번 국감이 위기일 수 있지만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게 나오고 일이 좀 진행이 탄핵에 관련돼서든 특검이든 뭔가 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할 텐데 제대로 된 성과가 없으면 민주당도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도 당이지만 제가 보기엔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의 위기예요. 제가 보기엔 영부인 관련해서 뭐 새로운 거 한 꼭지 정도 그 제기를 못하면 네. 완전히 국감을 실패한 의원으로 찍히게 생겼어.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 때 오르는 것이다. 아 그럼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지금 한 건씩은 해야 돼. 저거. 진영은 좀 다른데 신인규 변호사도 열심히 네. 또 그 정당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노력이 좀 조명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고 우리 같은 당에서는 배지를 아직 달진 못했지만 뭐 박영훈 씨도 같이 네네. 청정구역 방송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혼나면서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당장 눈으로 봤을 때 이 성과를 못 낸다고 해서 막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언론에 한번 이름 더 싣고 자기 이름 알리는 데도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않은 청년들이 그리고 무수히 많습니다. 민주당에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현재까지는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 참 비극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외부에서 그냥 갑자기 날아오는 인사들 더 이상 하지 말고 좀 키워뒀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육성하자. 차근차근 네. 좀 공부 좀 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좀 스스로 좀 일깨우고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가도 좀 보고 현실에 발을 디딘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조금 키워나가지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그래도 이 사람도 괜찮고요. 저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좀 미래를 꿈꿔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칸 더 나가면은 이달이 국감도 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라고 한다면 또 다음 달에는 이재명 대표가 또 사법 심판을 2개나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국명들이 이달과 다음 달이 한동훈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이제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랑 가까운 분들에게 우리 뭐 해야 돼요? 막 이러길래 가만히 있어요.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정리된다. 예를 들면 네. 명태균 씨 사건 당신들이 주도할 수 있냐? 주도할 수 없잖아. 네. 가만히 있어.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재판 15일, 25일. 당신들이 뭐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 없잖아.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원론적인 옳은 얘기하고 당대표직 그만두지 않고 중심을 잡고 버티고만 딱 있으면 기회가 온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버티는 게 지금은 최고의 전략이다. 네.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잖아요 어제.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림자는 그러려니 하는 게 맞다. 나는 그림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네. 거죠. 근데 그 자기는 공식 라인이 아니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해명하는 건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합니다. 아, 이준석 대표. 뭐라고 합니까? 이준석 대표는 치맥 회동이 공식 라인에서 이뤄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응? 근데 그 장소 어디죠? 건대 입구 어디죠? 광진을입니다. 네. 광진을 지역구 국회의원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3개월이면 끝난다 뭐 이런 말을 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워딩이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다 깔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나중에 보니까 그 가장 좌편향됐다고 찍혔던 금성출판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근데 참 교과서 중요한 게 제가 금성출판사를 배웠더라고요. 역시 되구나. 여러분 교과서가 무섭네요. 교과서 중요합니다. 국정교과서 안 됩니다. 야, 근데 금성출판은 진짜 몇 개 안 되는 학교에서 채택했는데. 심지어 전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그러고서는 다시 봤더니 그 금성출판사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는요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처음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막 같이 돼 있고 굉장히 책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네. 당시는 모르죠. 그냥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참 중요하고요. 뉴라이트 교과서 안 되고요. 네. 오늘 나경원 의원이 본인 입장을 굉장히 세게 밝혔습니다. 명태균 그의 말대로 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위를 달리다가 한마디로 두 사람한테 역전을 당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설명한 거 아닙니까? 다 뽑아봤어요. 이게 5월 8일 날 P&R을 해서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5% 차이. 네. 나경원 후보가 18.5 나오고 이준석 후보가 13.9 나오던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5월 8일 날 그리고 5월 22일이 되는데 22일은 뭐가 바뀌냐면요. 5월 22일 때부터는 이제는 당대표의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때예요. 레이스가 네. 예, 이제 여론조사가 막 붙을 때예요. 그래서 5월 22일만 정확하게 3개의 여론조사가 실시가 돼요. 5월 22일 날 난 3개의 여론조사를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게 이준석 26.8, 나경원 19.9, 그 다음에 이준석 30.3, 나경원 18.4, 그 다음 세 번째 게 이준석 26.8, 나경원 19.9,
세 개를 다 조작했다고 그래야 돼요. 왜 워터게이트가 의미심장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실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2년 2개월 있다가 하야를 했어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 벌어진 게 1972년 6월에 근데 하야를 한 거는 74년 8월 9일이니까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녹취록이 있다라고 원본 녹취록이 그 워터게이트 도청한 거 있다라는 거가 내부 증언으로 나왔는데 그거 없다고 했다가 청문회장에서 틀어지면서 이게 완전 이게 뭐냐면은 도청을 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못 믿을 인간이네 거짓말이네 라고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특별검사를 해임을 합니다. 닉슨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는데 특별검사를 해임을 해서 그때 토요일 밤에 학살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사임하고 특별검사 해임하고 그래서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특별검사 해임은 아니지만 지금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특검 안 가려고 막는 모습 지금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하는 모습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하야까지 갈지 안 갈지 뭐 탄핵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닉슨의 뒤를 밟고 있다.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게 공표가 되지 않는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그 스픽스 대표 얘기에 따르면 한 26차례 뭐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비용이 3억 6천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3억 6천을 나중에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 되니까. 근데 강씨에 따르면은 그게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받았느냐? 이게 쭉 스픽스에서 본인이 한 내용을 훑어보면은 결국에는 그 비용 대신에 받아온 게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공천 그거의 대가였다는 것이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뭐 뉴스토마토라든가 이런 데서 다 보도를 했겠지만 세비 반띵이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명태균 씨가 반 1원도 틀리지 않게 그 반띵을 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3억 6천에 대한 어떤 보전 차원에서 그 세비 반띵을 요구를 했고 또 그 김영선 전 의원이 거기에 응한 것이라면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지금 어디 카메라 봐야 됩니까? 어떠십니까? 자, 교육감 선거하러 가셔야 되겠죠?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역사 교과서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현재 검정 통과한 역사 교과서들이 대부분 친북, 종북, 좌파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워딩이 워낙에 세요. 그다음에 근현대사가 근친교배가 일어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전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역사 교과서들이 북한책을 표절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뉴라이트 교과서를 자기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뉴라이트 교과서 막 문제가 된 상황이 있었어요. 교학사에서 나왔는데 그게 정부에서 연고시였죠. 아무도 채택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책을 사놔라. 가보가 될 것이다. 내 책 안 사도 됩니다. 교학사 교과서 사놓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교과서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관을 갖고 있는 분 너무 위험하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격 수단 갖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왜냐하면 당무감사로 무슨 진상 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일단 김대남 씨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없죠. 네. 이미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에요. 그 당의 당무감사에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얼핏 든 생각은 뭐냐면은 아마도 백서팀 자체는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서팀 구성원들을 상대로 당무 감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하겠죠. 네, 우회적으로. 네, 왜냐면은 그게 다 아시겠지만은 백서를 집필을 주도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친윤계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대상을 넓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렇죠. 또 백서 팀에 있었던 누군가가 유출한 것이다 김대남 씨한테. 일부 언론은 그걸 또 썼더라고 실명을. 홍 시장님은 약간 허장성세 부리고 있다. 허장성세다. 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분도 연관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저는 경남지사 이분이 지내셨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홍 시장님 안전하세요 이렇게 협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 시장님 제가 습관을 잘 알거든요. 자기 얘기 나오지 않아도 먼저 숟가락을 얹는 분이신데 명태균 국면에서는 지금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이 답변의 속도가.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평소와 좀 달라요. 지금 정말 청정 지역에서 안전한 사람은 딱 둘이죠. 한동훈, 유승민 전 의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랑 유승민 전 의원만 거의 뭐 명태균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두 분인 것 같고, 전 홍 시장님도 약간은 좀 더 깊숙하게 더 들여다는 봐야 되겠다. 내가 명태균 씨한테 충고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상실감, 억울함 이런 감정들과 복수심 이런 것들이 낱마처럼 얽혀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라. 내려놓고 이제 국민께 겸허하게 내가 판단을 받고 언론에서 취재하시면 응하겠다 하면서 일단 공적이고 낮은 자세로 되돌아가시라. 그것이 본인이 사는 길이라. 그리고 나서
나서 서로 또 이런 정치에 대해서 내가 또 망상과 집착과 과욕이 있었다면은 그건 내 불찰이고 다시 수양하고 통찰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개혁에 필요하다면은 내가 밑거름은 내드리겠다. 이런 심정으로 본인을 내려놓고 아는 진실을 언론을 하나 잡아서 해도 좋고 기자회견을 하셔도 좋은데 검찰은 아시다시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래 그거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본인을 더 불행하게 합니다. 이제라도 내려놓으시고 진솔하게 객관적으로 간결하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강릉의 유력한 윤핵관 중에 한 분인 K 의원이 네. 뭐 이렇게 좀 뒤를 봐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김대남 씨의 어머님이 상당한 재력가이면서 그래요? 지역의 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분이래요. 판을 잘 못 읽는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그냥 바보 같은 그 사람들이에요. 메시지 읽어보면 정치를 제대로 배운 분은 아니에요. 박지은 교수님처럼 오로지 김포에서 뼈를 묻겠다 하면서 그냥 저 뼈 묻는 거 제일 싫어요. 저는 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뼈 묻는 거 싫어하고 상상을 이런 상상을 합니다. 강릉 그다음에 저기 영암 부산의 그 금정구 요 세 개 묶어서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출마할 생각이지 특정 지역에 뼈를 묻는 정치 이런 거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불현듯 든 궁금증은 혹시 남천동에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녹취록이 많이 입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불법 여부를 다퉈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입수되면 틉니까 안 틉니까? 아 저는 틀고 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통비법에서 그 이 사안 같은 경우 제3자가 그냥 녹취한 거나 이런 거를 그냥 틀거나 이러면 그 형벌이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세요. 네, 징역 1년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징역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운이 좋으면 이제 집행유예겠지만 저는 이제 초범이니까. 초범 맞아요? 통비법으로는 초범. 통비법으로는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한번 저 같으면 걸어보죠. 걸어본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뉴스토마토든 혹은 뭐 경향신문이든 어디든 갖고 있다면 기자라면 틀 거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보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성정이 독하지 못하신 분인 것 같아. 같은 강원도 출신이라는 얘기만 듣자마자 아이고 막 그리고 막 얘기 막 그 술술술 막 그러니까 잘못 상대방에 따라서 얘기를 술술술술 쏘는 스타일이에요. 막 얘기하고 대통령 욕은 하는데 여사 욕은 단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여사가 무서워서 자신의 그 공격 사주까지 했다가 전략을 수정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아직은 좀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극복하기에는 성정이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국정감사장에 어찌됐든 나오게 할 수만 있다면 이분 입에서 술술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때 이명수 기자가 또 같이 불러가지고 이명수 기자를 동원을 하든 대진신문에 네, 국정감사장 같이 부르는 거지. 21g이 인테리어 업체인데 종합 건축 그 건설 그 면허가 없는데도 그거 들어와 가지고 증축하고 그랬는데 걔가 또 39개 하도 보여줬어. 무면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용산 관저에서 지금 다 이거 망치라고 이거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준공 감사도 안 받아. 이게 그 돈은 뭐 미리 다 지급해.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다 구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 그럴 단계를 끝났어요. 활동 자제로 끝날 단계가 이미 다 끝났다. 이거는 그냥 뭐가 됐든 수사와 사법 처리만 남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활동 자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폭염 경보 아니면 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활동 자제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박이다 이거. 갑자기 폭염 이거 써먹어야지. 아니 활동 자제랑 제2부속실 설치 가지고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지. 당장 중앙지검 가가지고 자진 조사 받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뭘 해도 계속 대통령실 눈치나 보고 김건희 여사에게 싫은 소리는 못하고 필요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폴더 인사나 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연거푸 이어진 만찬에서 패싱당하고 좀 지금 상황이 여의하지 않으니까 새를 규합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만찬도 하고 그다음에 원외에서 90명을 또 모아서 별도로 모임도 하고 필요할 때 민심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맞아요. 이제 워딩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아갈 결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친한계 국회의원이
김건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재의결 때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예시하거나 암시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국감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우후죽순 더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왔을 때 국정감사가 끝나고 민주당이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선택이 시작될 수 있겠다. 그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하고 남북화해하니까 그때 민병돈 육사교장이 노태우 대통령을 쳐다보고 경례를 안 해버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인관식.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육사교장 축사에서 뒤에 앉아있는 대통령을 까버렸어요. 그러면서 생도는 누가 적인지 똑바로 알아라. 물론 사고는 꼴통이지만은 그땐 기백이란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용갑 총무처 장관이 장관직 내던지면서 싸웠다. 그러니까 그게 전두환 노태우를 이어지는 그 군사정권의 생명력은 끈끈한 동지의 의식에다가 누가 삐뚤어가면은 이건 아니지 않냐고 직언하는 구조가 작동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수 정권 우리가 쭉 보면은 김영삼 또 이명박 박근혜 때 오기까지 항상 이 정통 보수의 어떤 신념과 가치 뭐 이런 걸 누군가는 주장을 했다고.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동훈이 어찌어찌 할까. 우리 지금 얘기해서 이게 얘기의 전부예요 지금. 집권 세력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건 세대 교체의 실패입니다. 정치 유튜브 채널을 즐겨 시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관여고요. 웬만한 정치인보다 현안의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하는 거야? 예. 아니 이 정권은 그냥 당장 내일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참아주는 게 말이 돼? 이런 답답함이 있으세요. 저희도 이제 댓글 다는 분들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는 게 박근혜 정권 때 정윤회 문건이 터진 게 정권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판이 나기 시작하는 게 2016년 가을이거든요. 복싱에서도 그 배를 맞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맞으면 배를 맞는 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뭐 턱을 맞으면 한 방에 가지만 배를 맞으면 피로가 누적돼서 결국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치도 굉장히 비슷해서 2년 두드려 맞으면 박근혜 정권도 쓰러지듯이 이것도 좀 하나하나 누적된 그 잔펀치들이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는 트리거가 될 거다.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가지고 득표 판세를 분석한 외교부 3급 기밀 문건. 이게 사실은 이제 나오는 거지. 엑스포 일주일 전에 했다는데 유치에 성공할 거라는 전망을 했다는데. 네, 이제 부처에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지금 세게 단속을 하는 분위기가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전망을 했다 그러면 그런 전망 보고서 쓴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사우디 119표에 한국 29표인데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2차에서 과반 이긴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보고서냐 그러니까.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주문 생산인 것 같아요. 주문 생산이다. 네. 외교부에서 이렇게 멍청한 보고서를 왠지 아세요? 만들 리는 없고. 외교부 보고서는 1안, 2안, 4만 올라오지 단정적 사안이 잘 안 올라와요. 그리고 좀 더 할 때는 우선순위 조지. 우선순위 조사하지 이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이런 보고서 안 와. 첫 번째 나는 우리가 이긴다. 두 번째 그렇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하지. 세 개를 올려. 공무원 보고서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주문 생산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법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보통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가져가서 이렇게 치거든요.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구술을 이렇게 취재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왔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전혀 몰랐는데 노트북 가져가서 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출입 기자가 아니면 노트북을 사용을 못 하고요. 네. 저는 그냥 노트에다가 다 적으셔야 그냥 되는구나 직접. 펜으로 메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아까 뵈니까 이게 멍이 아까 이렇게 드셨다고 하시던데. 굳은 살이 베기셨구나. 제가 펜을 여러 가지 펜을 써봤는데요. 요 펜 하나만 쓰는데 네. 이게 하루 종일 이제 메모를 하다 보면은 하루에 이 펜 하나를 다 쓸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를요? 네, 다 적어야 좀 되니까. 아파서. 그나마 여기 손잡이에 좀 고무가 있고 조금 손잡이가 편해요. 네. 요 펜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